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눈물은 조금만 남아있어도 순식간에 원래 수위로 채워집니다. 움푹한 것으로 물이 고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 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상을 흐트러뜨리더라도 슬픔의 바닥까지 내려가 정리해야만 반복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시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고 손님처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힐 일 아닙니다. 감정에 있어서 가정법처럼 허망한 일도 없습니다. 돌이키지 못하는데 되짚어 상상하고 내가 원했던 결과 쪽으로 끌고 가려는 노력, 이 또한 허망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세상에 없는 사람인데 가정법이란 타임머신을 타고 비극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달라질 일이 없습니다. 잔인하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끔찍하지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남았으니 또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어제에 이어서 상실 수업 이야기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얘기일까요? 네, 어제 이어서 예. 상실 수업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저희가 뭐 집단적으로나 이런 우울증을 겪고 있는데 사실 부정하고 분노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또 죄의식을 느끼고 타협했다가 절망했다가 수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겪을 수 있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저는 분노를 집단적으로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죄의식 이런 걸 느끼기 전에 어떤 그 생존자의 죄의식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 그 대재나 이런 사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리지 못했다는 어떤 죄책감, 그리고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만일을 자꾸 연발하게 되죠. 만일 이랬다면, 만일 저랬다면, 만일 좀 더 먼저 침투했다면, 아니면 뭐 어떻게 했다면 저떻게 했다면, 뭐 이런 식의 계속 만일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후회하고 결국 그 집단적인 분노가 이제 사회적으로 표출되게 되는데요.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는 어떤 분노에는 이제 고통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걸 인정하지 않고 잘못됐다. 두려워하는 거죠. 분노 상태를. 그래서 잘못됐고 부적절하고 부적합하고 심지어는 거칠다. 내지는 지나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존중해 주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거를 하지 못하고 있고 뭐 본인들도 이제 사회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에 대한 분노도 이제 불타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특히 피해자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관련되신 분들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돌리지 말고 나는 책임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부모는 특히나 더 그럴 것 같아요. 네. 만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회는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고통이나 분노나 이런 걸 합당한 슬픔을 참아줄 인내가 없다. 지금 현재 이 사회는. 사실은 어찌 보면 의무라고까지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사회 공동체로 본다면 네. 그런 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들의 슬픔을 우리가 지켜봐주고 분노를 또 우리가 참아내주거나 같이 동참해주는 것들, 이런 게 사실은 필요한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약간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제 특히 어떤 재해나 어떤 인위적이거나 고의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나 뭐 폭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통사고라든지 그렇죠. 이런 어떤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제 격렬한 분노를 느끼게 되는데 사회적으로나 그 범죄자를 향해서거나 근데 그랬을 때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하고 이제 뭐 질문들이 쇄도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어떤 상황인지 몰랐을 경우에 이제 궁금하니까 뭐 모든 언론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그 언론이 무슨 일이었을까 내지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막 계속 질문하고 내지는 뭐 온종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계속 도움을 이제 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그게 괴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네, 다시 한번 상실을 깨닫게 되고 영원히 그 사람이 가버렸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또 다시 한번 그런 상황이 되고 지구상의 다른 곳에서는 그런 재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가 뭐 관심을 가진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그렇지 않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분들이 그 여론 집중되거나 또 내지는 이제 범죄자 지금 재판이니 뭐니 뭐 구속이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걸 지켜보는 과정 자체가 다시 한번 슬픔 속에 다시 한번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성폭력 피해자들이 증언을 할 때 겪어야 되는 그런 것하고도 또 비슷할 수 있겠네요. 네, 뭐 당사자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이 세월호 사건에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또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 자체도 다시 한번 또 만일 이랬다면 저랬다면 만일 저놈이 어땠다면 이런 식의 어떤 괴로움, 분노 이런 걸 겪게 되는 거죠. 증언도 또 하지 않겠어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 참. 그래서 언론도 좀 자제해야 되고 저희도 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드러내놓고 뭐 유명인 누가 얼마를 했네 저때 했네 뭐 이런 거는 정말 이슈가 되면 안 되는데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유가족들한테 필요한 거는 그룹 의식인데 그거는 이런 직접적인 피해를 갖지 않은 일반 사회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께 유대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단은 우선 그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끼리라도.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바다 한가운데 고립된 느낌을 받는데요. 아무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라고 얘기를 해도 망망대해 혼자 고립돼서 외롭게 슬픔의 섬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자식을 잃은 건 우리밖에 없다. 네, 그런 거 아무도 사실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 거죠. 이해하기 맞아요. 힘든 상황을 이해하는 척하고 내지는 빨리 강해져라고 하고 거칠다, 고만해라 뭐 이런 식의 반응이라든지 너무 호기심 있게 막 샅샅듯이 뭐 당신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고 그 가족들이 서로 그룹의식을 가지고 같이 모여서 서로의 슬픔을 나누고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그 감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까 뭐 정말 그런 상대도 없다고 하면 편지라도 그 이제 떠난 사람들 편지라도 쓰면서 공유하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장소가 있잖아요. 그런 장소도 유가족들끼리 모여서 매년 한 번씩이라도 방문하면서 그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장소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방문해서 보고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는 게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진도에 다시 가는 게. 네. 가서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걸까요? 뭐 매년 달라지겠지만 조금씩 찾아갈 때의 슬픔이나 그 절망감의 강도는 조금씩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난 혼자가 아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든대요. 남아있는 사람이.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느끼고. 그리고 만약에 찾아갈 수 없는 곳이다라고 하면 정신적 방문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꼭 그 개인한테 필요하고 그거를 혼자서만 어떻게든 헤쳐나가려고 하면 그거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될 거라는 거죠. 지금 봐서는 상당 기간은 뭐 아직까지는 여론이나 이런 걸 봐서는 치유 프로그램을 가동을 할 거는 같아요. 네. 어떻게 그 지속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이제 아이들도 물론 아이들의 경우도 얘기가 많습니다. 그게 그냥 단순 합숙이냐. 그러니까 지금 현경 씨 말씀하신 대로 치료를 위해서 살아남은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두고 있는 건지 뭐 면회가 된다 안 된다 뭐 주말에만 외출이 된다 뭐 해서 굉장히 좀 말이 많거든요. 격리 수용 아니냐 막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고. 네, 그 시스템 체계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이 있지만 이제 이 책에 보면 다른 상실과 다르게 재난으로 이제 여러 명의 대규모의 상실을 가졌거나 아니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뭐 여러 가지 범죄나 아니면 범죄사라든지 아니면 뭐 상실이랑 다르게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그 정신적 쇼크 상태인데요. 그 어떤 거냐면 재난에 대해서 그 집단적 슬픔과 분노가
이제 유대관계를 맺게는 해주지만 그 격렬한 분노, 그 사회, 그 범죄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사회 슬픔이 같이 합쳐져서 결합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그 충격과 고통으로서 끔찍한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재생돼서. 자고 일어났는데 다시 내가 배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든지 이런 상황을 계속 평생 동안도 겪을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이런 건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암으로 돌아가셨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질병으로 돌아가셨거나 뭐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을 보는 거랑 틀리게 그렇죠. 급격한 사건이나 사고로 인했을 때 특히 거기에 내가 살아남은 생존자라든지 그 생존자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피해자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보통의 과정을 겪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를 투입해서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제 치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는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뭐 격리 수용 이런 거는 사실 어떤 방법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름의 프로그램이라고는 하지만 저도 뭐 그렇게 상세하게 내용은 몰라도 지금 뭐 이렇게 신뢰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네, 뭐 예를 들면 어떻게 상담을 하고 있는지 모르나 뭐 마음을 가라앉혀라라든지 뭐 안정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틀린 거고 이 책에 보면 분노가 솟구치면 소리내서 분노하라. 판단하지 말고 의미조차 찾으려 하지 않고 오직 분노 그대로를 느껴라. 어차피 삶은 불공평하다. 죽음 역시도 불공평하다. 그러니 이토록 불공평하기 짝이 없는 상실 앞에서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으랴.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의 분노가 정당하다라는 거를 알려야 되고 그걸 우리는 인정해줘야 되는데 만약 이제 격리돼서 어떤 뭐 치료를 받는지 모르지만 그런 데서 가라앉히려고만 한다면 그거는 나중에 부작용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이 벌어지고 한 2주쯤 됐을까요? 2주, 한 2주 가까이 됐을 때 그 이제 안산병원에서 살아남은 아이들 치료하는 그 담당 의사를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이 아이들한테 어떤 치료 행위 그거 자체가 이르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뭘 어떻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전문가 정신과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의사의 소견으로 뭘 어떻게 하고 막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외려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이제 그런 분노와 충격과 슬픔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지금 부글부글 할 때니까 섣불리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스스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마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고 모인 친구들도 같이 대화를 하면서 같은 슬픔을 공유하면서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과연 이제 잘 되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한 반에 2명, 3명 남은 데도 있다는데 인터넷에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 사진들 보면 한 20여 명이 찍은 사진 중에 2명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사진을 보면서 이제 위에는 그 단체 사진이 있고 아래쪽에는 나머지 아이들은 이렇게 죽은 아이들은 선만 남고 살은 아이 2만 이렇게 남은 그런 사진들도 이렇게 나오는데 참 뭐라 그럴까요? 멀쩡한 마음으로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네. 저도 있습니다. 트라우마 그런 거. 저도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셔서 현장에서 이제 가설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호이스트라는 게 있는데 아버지가 거기에 이제 이렇게 머리를 부닥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당장 하루에 수십 번을 그걸 타야 되는데 오르락 내리락 타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거 타는 게 너무 무섭고 싫고. 그렇죠. 감정이 반반씩이에요. 내가 지금 난 이제 이 건설 현장을 그만둬야 되겠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여기서 내가 저걸 앞으로 평생 타야 될까? 자신 없다. 이런 마음도 있고 너무 싫고. 근데 배운 게 그건데 그거 아니면 또 다른 직업을 갖는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오래 걸렸어요. 저 경우도. 그걸 혼자 겪으셨나요? 누구랑 얘기를 나누지 않고 그런 마음. 제 경우엔 누구랑 얘기를 해요. 집에 가서 그러면 나 그거 못하겠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해져야 된다는 압박감. 나는 뭐 집안의 가장으로서 일을 해야 되고. 그냥 꼭 참는 거예요. 그냥 그냥 정말 이를 악물고 참고 어떤 때는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면 정말로 못하겠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엘리베이터처럼 천천히 오르락 내리락 가는 게 아니고
톱니바퀴를 물고 도는 거라서 네. 하강 스위치 탁 누르면 툭 떨어집니다. 이게 쿵 하면서 더더더더 이렇게 내려가는데 네. 그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온 몸에 그 이 내장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뭐 미칠 것 같은 그런 네. 기분이 드는데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좀 이제는 지나갔죠.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얘기하실 수 있는 상황이 네, 스스로 그 당시에는 그런, 말도 못하고 힘들었어요. 예, 그게 상실도 아까 종결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지나서 오래된 상실이 떠오르고 어떤 아주 사소한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뭐 상황을 봤는데 갑자기 울음이 울컥 나와서 보니까 옛날의 상실을 애도하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걸 감당을 못할 어떤 슬픔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내가 넓어지고 이제 여기서 팔레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세상을 보는 팔레트가 넓어져서 내가 그 슬픔을 어느 정도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묻고 지나가고 눌러낼 수는 있지만 그러지 말고 슬픔을 위상하지 말고 그 상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기회가 한번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또 기회 찾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 책에 나오지만 그 고인이 뭐 자살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남겨진 사람들이 이제 그 비밀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숨기게. 수치스럽게 느낀다거나 부끄럽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자살을 할 때까지 막아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이런 게 강한데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문상을 가거나 하면은 어떤 뭐 사고사나 이렇게 이제 교통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뒤에서 뭐 자살했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비밀을 가족한테도 심지어는 가족한테도 숨길 수도 있거든요. 뭐 형제인데 뭐 어머니한테 숨긴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그 남겨진 사람의 고통은 더 심하다는 겁니다. 말을 못하기 때문에 혼자서 그 고인의 비밀을 그거를 고인이 원했던 안 원했던 내가 비밀로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고인이 죽었는데 결국은 뭐 외도를 한 상황을 알게 됐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외부에 알려지면 좀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걸 또 내가 지켜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러면 이제 혼자 상실의 무게 더해서 그것까지 비밀의 무게까지 겹쳐져서 굉장히 힘들게 되는 거죠. 그건 참 못 견뎌 하더라고요. 남편이 죽었는데 뭐 지금 분위기가 좀 안 맞긴 하지만 남편이 죽었는데 집으로 자동차 할부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네. 다른 여자한테 차를 사준. 네, 그런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정말 남편의 죽음과 배신감. 네. 이 남겨진 여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그렇습니다. 정말 인생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도 봤어요. 네.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인데. 네.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이제 없네요. 이 책에서는 그렇게 네.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서 나라면 어땠을까?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고 내가 알던 그 사람도 진짜 그 사람이었다라는 걸 인정하자는 거죠. 내가 알던 게 그 사람의 한 단면이고 거짓이었고 이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고 네. 내가 본 일생 동안 본 그 사람도 진짜 모습이고 숨긴 비밀도 이제 있겠지만 그것도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정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몇 사람한테는 얘기를 해야지 자기가 숨통이 트인다는 거거든요. 혼자서만 계속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나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알릴 수는 없지만 정말 말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한두 사람한테 나의 마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역지사지로 아 그래 저 사람이 그랬지만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라고 이제 스스로도 위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결국은 우리가 이 상실과 고립과 여러 가지 절망과 배신감과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겪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통과하는 것밖에 없다. 그 과정을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찌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얻는 것. 네. 그죠? 얻는 것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지만 잃었을 때에 대한 교육은 안 받는 것 같아요. 네, 포기하는 법, 그렇습니다. 잃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그 두 개가 중요도는 같다고 봐야 되는데 다 어찌 얻겠어요? 못 얻지? 그러면 네. 얻고자 했으나 얻지 못했을 때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서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하지 않죠. 예, 얻을 수 있다라고 하고 하면 된다라고 하고 자꾸 가능성, 불필요한 이런 마취제에 가까운 긍정사고나 이런 걸 너무 그쪽으로만 모르니까 막상 어떤 실패에 닥치면 정말
재생 불가능의 상태로 빠지는 거 아닐까요? 네. 아까 방송 전에 잠깐 힐링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뭐 고통스러운 거 이런 거를 힐링으로 잠깐 마취하듯이 정말 아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몰아간다거나 이제 이미 사고가 이런 발생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제서야 학습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 책에 보면 이제 자살을 했어요. 누군가 지인이 유서를 남기는 경우도 있고 남기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유가족들끼리 그런 모임이 있잖아요. 그 모여서 그거에 대해서 자주 토론을 한대요. 과연 유서를 남긴 게 맞느냐 안 남긴 게 맞느냐. 안 남겼으면 그 이유를 찾으려고 실마리를 찾으려고 굉장히 애쓰잖아요. 그렇겠죠. 썼어요. 유서를 쓰고 뭐 자살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죄책감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단발적으로라도 나한테 그런 고통을 얘기했었는데 나는 그거를 그때 내가 눈치 못 챘구나. 네, 내지는 풀어주지 못했거나 내가 이랬다면 저랬다면 이런 고통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유서를 받는 사람이 물론 유서는 이렇게 쓰겠죠. 저희가 떠난다 하더라도 정말 사랑했고 뭐 편안히 뭐 저를 위해서 암만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죄책감이 심해진다는 거거든요. 받는 사람은. 그렇다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살한 지인한테 또 편지를 쓰는다고 이제 어떤 해결 방법이라고 하나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자기도 유서를 쓰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자살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친구한테 뭐 가족한테 마지막 유서를 쓰듯이 너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행복했고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고 그리고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서를 쓰면 마음이 좀 풀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편지. 결국은 대화이겠어요. 편지라는 것이.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과도 소통을 하는 건데 슬픔이나 이런 것에 가려진 자기 자신을 자기가 또 이제 꺼내서 대화를 하는 건데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편지라는 게. 우리가 이제 옛말에 세월이 약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그 말도 지금 이렇게 정경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50%는 맞을 것 같고. 네. 시간이 필요한 만약에 얘기니까. 대화할 상대가 있다면 참 좋죠. 근데 보통은 그렇지 못하고 각자가 느끼는 상실이 또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가정은 쉽게 잊었는데 나는 계속 그 상황에서 못 빠져나온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부부인데도 엄마는 뭐 그걸 계속 못 잊는데 남편은 빨리 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속도 차이가 나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어떤 감정이 있을 수 있냐면 후련한 감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죄책감을 또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병을 앓다가 이제 뭐 돌아가셨는데 속으로는 너무 절망했지만 또 후련함도 그래 드디어 그 사람의 고통이 끝났구나. 내생 나의 고통도 나도 끝났구나. 이제 좀 이러면 또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는데라고 제의식을 가질 수 아프시면 있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것도 근데 가능하고 정상적인 상황이니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죄책감을 느끼거나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고 모든 상황을 자기 자신에게 맞추라는 겁니다. 그거를 남의 눈으로 보지 말고요. 그 예를 들면 이제 책에도 나오지만 이제 자식을 잃었는데 그날 밤에 이제 부부인데 남편이 잠자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그 아내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남편은 그런 어떤 육체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를 연결해줄 끈을 그걸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라 내가 너무 망망대해 혼자 고립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과정을 부인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방법으로 그거를 얘기를 한 건데 부인은 이해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그런 것도 이해해 주라는 거죠. 그거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근데 대부분은 보통의 여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대화로 풀 수가 있는 거죠. 대화하고 서로 사랑한다면 믿는다면 그 좋은 방향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사람도 오죽하면 이럴까 뭐 쉽지는 않겠지만. 네, 근데 그런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 이제 이 이야기에 나온 남편도 사실은 자기 마음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갈구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책을 한번 읽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상황도 있겠구나 하고 이제 수용의 폭이 넓어지겠죠. 나의 슬픔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슬픔도 존중해주고. 책을 통해서 어떤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의 폭이 이렇게 넓어진다면 책을 안 읽었다면 당황할 것도 이 책을 한번 읽으면 덜 당황하거나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조금씩은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을 때 그 사람과 함께 했던 모든 여행, 뭐 추억의 장소, 뭐 영화, 음악, 책, 음식, 취미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감정들을 충분히 느끼고 예. 애도하자. 그래야지만 스스로도 치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감정을 다 소비를 해야, 겪어내야. 네, 다 기억하고 회상하고 그러면서 감정을 겪어내야지만 다 회피하고 안 보려고 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자기가 겪어야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도 덜 충격을 받는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상실 수업.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와 데이비드 캐슬러가 지은 상실 수업이란 책입니다. 세월호 피해자가 아니라도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고 일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죽음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실감 또한 어쩔 수 없는 감정입니다. 막무가내로 막 들이닥치는 슬픔을 어쩌겠습니까? 밀물처럼 차오르는 눈물을 도대체 어떤 저수지에 담아둘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슬픔에게 넓은 자리를 내주는 편이 마음을 수습하기에 수월합니다. 참아보려 하거나 막아내려 애쓴다면 일상이 무너지고 후유증도 커집니다. 누군가를 잃는다는 것은 자신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채워질까요? 무엇으로 그 자리를 메울까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빈자리로 남겨두면 어떻겠습니까? 유적으로, 흔적으로 담담히 바라볼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겁니다. 상실감 때문에 바보 같은 행동이 나고 주변을 힘들게 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일어날 거라 믿기에 기다려줄 겁니다. 함께 아파하고 고통도 나누려 애쓸 겁니다. 피할 수 있었던 죽음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전원을 살릴 수 있었는데 단 한 명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피해자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가 민망합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픔의 끝에서 예전처럼 일어서실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을 보태고 있으니 하늘도 알고 도와주지 않을까요? 분노하는 민중이 있고 촛불을 든 마음들이 있습니다. 험한 일에 유족분들이 앞장서시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아니겠죠. 슬픔의 바닥까지 침몰하시더라도 분명히 올라오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도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분노하고 행동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